은 간척지를 기업 도시로 지정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골프장만 있고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
네,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서는 휴대폰을 좀 점검해 주세요. 진동이나 무음으로, 진동이 아니죠. 전원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천안TV 시사제작국 김주영 팀장입니다.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를 맞아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충남지역신문연합회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현재 천안TV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되고 있고요. 충남지역신문연합회 소속 15개사 지면 및 인터넷 기사로 보도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힘센 충남을 만들겠다는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를 초청해 앞으로 후보자가 그리는 충남 도정과 지역 현안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에 초청에 응해주신 김태흠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께도 이번 토론회 개최에 대해 안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공지해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충남의 도약과 희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서산타임즈 이홍대 기자입니다. 다음은 천안신문 최영민 기자입니다. 예, 손진동 편집국장입니다. 당진투데이시죠. 다음은 왼쪽부터 이제 왼쪽을 소개하겠는데요. 백제신문 이성우 취재본부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아산신문 쥐유석 기자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김태흠 후보의 간략한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후보님께서는 마스크를 벗으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충남 도지사로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김태흠입니다. 오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언론사들을 합동 이 토론에 참여를 해서 부쩍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에 제가 성실히 답변을 통해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도민들께 제 생각과 또 앞으로 도의 그런 비전을 말씀을 드리는 소중한 기회로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김태흠 후보께서는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사실 이번에 희생의 마음으로 출마하신 거죠.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천안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질의로 천안신문 최영민 기자가 질문을 해드릴 것이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패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늦게나마 후보가 선출되시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 저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천안권 관련해서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중부권 동서행간철도 공약에 대해서 이제 충청권 공약으로 지정을 하셨고, 이는 또 이제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분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되게 소극적으로 변했었고, 결국 제4차 국토부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반영이 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받게 됐던 것도 사실인데 이제 이에 대해서 천안 시민들께서도 많이 실망을 했었던 게 또 사실이거든요. 예, 충남도지사가 되신다면 어떻게 더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실현 가능하다라고 천안 시민들을 설득하실 생각이신지 먼저 하나 여쭙고요. 두 번째는 그 천안의 오랜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동서 간의 불균형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데 특히 윤 대통령께서 당선인 신분인 당시에 그 천안을 찾아서 또 천안역을 찾아서 천안역을 찾으셨는데 아마 후보자께서도 그 안내를 해주셨겠지만 이곳이 20년 넘게 임시 역사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또 천안역 증개축 관련해서 박산동 시장 후보도 그 비슷한 공약을 하고 계신데 이제 지역 교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안역 증개축 사업을 이제 도 차원에서 또 그 이후에 천안역 원도심에 대한 발전 구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두 번째로 여쭙고요. 마지막으로 그 천안 동북권은 서북부에 비해서 인구 증가율도 저조하고 발전도 그만큼 더딘 게 사실인데 따라서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도 이제 시장 후보도 공약도 하고 계시지만 그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천안 동북권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그 최영민 기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부권 이 동서 횡단철도 내륙 그 동서 횡단철도라고도 하는데 이건 그 5년 전에 문재인 그 대통령이 공약에 넣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4년 전에는 양승조 그 후보가 또 도지사 선거 전에 공약을 내걸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한 발짝도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의 커다란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했던 거고 또 저도 이번에 또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승조 후보도 이 5년 동안 아무 한 발짝 움직이지도 않다가 지금 공약을 내걸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달에 이 서산 유세에 와서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을 하겠다 하는 부분 구두로도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 이 예타 변제 사업 선정과 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남북으로만 이 철도가 연결되어 있고 동서로는 지금 이 횡단하는 그런 철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부 내륙권 광역 입체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부분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또 인수위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대통령과 또 인수위의 그런 조속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 이 사업성 평가라는 그 담당하는 KDI가 기재부 소속인데 또 기재위원회도 했고 그리고 또 이 이제 사업 주체인 국토부 또 제가 국토교통위원회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당의 그런 도지사가 된다면은 여당의 도지사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도지사 후보보다 확실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런 큰 경험이 있고 또 대통령과 인수위에서 이런 의지를 확실히 밝혔기 때문에 확실히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안시의 그런 그 역사, 이 중계축 문제인데, 저는 4월 28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 그때는 당선자 신분에서 본인께서 충청도에 한 약속들을 도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 선거 때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방문할 때 저는 역사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역사에 방문하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년 동안 가건물이더라고요. 근데 천안 시민들께서
인구가 70만이고 그 다음에 충남의 수부도시라고 늘 뭔가 자부심을 갖고 오는데 역사가 가건물이고 비도 샌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 외국 같은 데 가면은 그 역사 같은 경우는 이 광장과 함께 사실은 그 도시의 그런 얼굴인 랜드마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장에 모여서 문화도 즐기고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천안 역사가 그렇게 가공으로 20년 동안 비가 셀 정도로 방치시켰다 하는 것은 사실은 천안의 국회의원들과 과거 역대의 그런 시장들의 저는 책임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다. 거기에서 저는 양승주 저는 후보도 이 책임에서 면치 못한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보니까 이 양승주 후보 입장에서는 2016년도까지 민자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법정 소송이 있어서 16년도에 끝났다 얘기하는데 16년도에 끝나고 난 다음에도 18년도에 일반 역사로 시작을 했는데 또 예산 책정이 또 사업 규모보다 좀 적게 책정이 돼서 다시 반납을 했다. 이런 여러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저는 역사 이 문제를 조속히 저는 해결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도시설공단 그러니까 정부하고의 일반 역사적인 그런 문제는 이 정부하고 협의하고 그거와 궤를 같이 해서 저는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역세권 개발을 이루어지면서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역사를 건물을 짓는 건 주체가 정부가 되더라도 그 주변은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해서 같이 함께 이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역세권 개발을 이루어지면서 제 생각은 그런 역사는 지하로 넣고 그리고 지상 같은 경우는 녹지, 그 다음에 문화공간 이런 부분들에서 복합으로 개발을 하고 지금 철도로 인해서 그 짧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로 나눠진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잇고 그 다음에 이 젊은 사람들이 또 시민들이 항시 찾는 그런 역사로 만들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시하고 협의하면서 도에서 지원할 거 또 그 다음에 국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에서 이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해서 첫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천안 동북권하고 서북권 같은 경우는 천안도 보면은 인구 증가율 문제라든가 분포 문제라든가 또 발전 그 속도 이런 부분들이 천안 내에서도 지금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주민들께서는 수도권 전철을 천안 역사에서 독립기념까지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이게 천안 동북권과 서북권이 균형 발전을 이루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염원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공약에 넣었는데 이 공약도 마찬가지로 지난 양승주 후보가 공약을 했던 건데 첫 시작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천안에서 4번이나 국회의원하고 도지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저는 좀 본인께서 들으시려나 모르지만은 저는 무능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 경쟁 후보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약 한 천안역의 독립기념가 7km 정도인데 이 부분 전철로 연장하면 한 10분 정도로 단축이 될 거예요. 이 문제도 제가 신경을 쓰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인수위에서 또 제가 지 고향만이 아니라 인수위에서도 이번에 충남의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에도 이게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또 윤석열 정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천안 지역을 정확히 꿰뚫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좀 서북구와 동남구가 발전이 서로 좀 격차가 심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어떤 천안역에 대한 부분까지도 아주 좋은 그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 반가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이제 인수위에서 내놓은 모듈 원자로 건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아산시 현안에 대해 아산신문 지유석 기자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산신문 지우석 기자입니다. 저 질문사항이 세 가지인데 먼저 하나씩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데 그 공약 내에서 대형 쇼핑몰 유치를 이제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 이제 교통 대책보다 이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박경기 후보도 원칙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뭐 특정하게 어떤 업체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동부, 북부, 중부 중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는데 도지사가 되신다면 이 계획에 힘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먼저 궁금합니다. 이 대형 쇼핑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해야 되겠죠.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야 되고 또 도에서는 이제 뭐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하면은 이런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아주 긍정적이고 열린 그런 마음으로 전 도정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거용으로 이제 불쑥 나왔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추진에 있어서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계룡을 가보니까 계룡 같은 경우 이케아가 들어오기로 해가지고 이케아 들어오는 문제,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소위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게 형성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케아가 또 갑작스레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를 하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계룡의 지역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도 미치고 또 실현 가능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래서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교통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보면서 좀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안시장 후보 확정되기 전에 일부 예비 후보들이 천안아산 뭐 특례시, 뭐 특별시 이런 공약을 내놨는데 그 아산시장 후보 쪽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냉랭한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도지사 후보로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 천안 아산에 사실은 지금 합치면 100만 가까이가 되잖아요. 저는 이 지금 도시가 크면 클수록 저는 이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성이나 아니면 시군이나 시도하고의 그런 경쟁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저는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청권도 이제 크게 4개 시도가 하나로 모자해가지고 이제 메가시티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뭐 뉴욕 같은 데도 그렇고 외국도 이제 프랑스 주변도 이제 합쳐서 이제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크게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이게 저는 천안 아산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저는 뭐 특별 추진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서로 갈등이 있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두 지역 간에 정서도 틀리고 또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신대륙이나 이런 데 짧은 그런 역사를 가진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역사, 문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이 먼저 스스로 원하고 또 할 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고 다만 이 경제라든가 아니면 교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하나의 생활권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먼저 저는 중점적으로 관심 갖고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인수위가 당진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하라는 그 계획을 내놓았었고 그것 때문에 좀 한바탕 논란이 있었는데 만약 지금 정부가 원자로 건설 계획을 추진하신다면 도지사로서 어떻게 좀 대응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이렇게 가야 이제 기후 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지구를 지킬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지금 국제적인 약속도 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이 석탄이라든가 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이런 에너지에서 새로운 신 에너지로 지금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세계적인 그런 추세예요. 그 속에서 지금 다양한 지금 이 재생 에너지가 그 새로운 에너지 개발 이런 부분들이 좀 화두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의 하나가 사실은 소형 모듈 원자로예요. 이제 SMR이라는. 그런데 이게 SMR 이게 소형 그 모듈 원자로 이 부분이 이 상용화가 되려면은 적어도 2030년이 지나서 35년 정도가 돼야 상용화가 돼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10몇 년이 상용화가 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가 될 10몇 년 남은 상태에서 그 당진의 이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선전선동하고 흑색선전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죠. 이거 이 선거를 앞두고 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저는 낙용을 하는 것이다. 저는 판단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지금도 설치할 수 있고 상용화 돼 있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뭐 감수하겠는데 이게 원인 발단은 뭐냐면은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당진 같은 석탄화를 또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원자력의 지금 뭐 이름은 제가 잠깐 잊었는데 전문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개인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마치 당진에 건설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명확해요. 그리고 2035년이 이게 상용화가 되면 35년 무렵부터 이게 지질과 토계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당진을 조사를 할 때 이런 얘기 나오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오해라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 상용화가 안 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퓰리즘 정책들이 사실은 만연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타당성을 먼저 생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 지역민들이 꼭 필요하다, 또 원한다 하면 그것을 시행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계룡, 논산, 청양, 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이 상당히 넓네요. 예. 네, 출생률 감소, 초고령화 등으로 인구 절벽이 심각한 지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계룡 지역의 육군사관학교 유치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백제신문 이성우 취재본부장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청양 백제신문 이성우입니다. 충남에도 인구 양극화 현상이 심한데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후보님 대책이 무엇인지 듣고 싶고요. 충남 균형 발전 계획에서도 특히 소외된 낙후된 시군 대책이 무엇인지 후보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충남 부지사를 했을 때가 2006년도 7년도니까 약 15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완구 전 총리가 도지사 되고 제가 충남 정무부지사로 취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 아산, 당진 이 서북부권과 그다음에 이 논산, 부여, 청양, 보령, 서천, 공주 이 서남북 간의 이 균형 발전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심각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도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이 균형 발전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매년 ABC로 나눠서 제일 좀 심한 데는 80억, 그 다음에 중간 70억, 그 다음에 조금 덜한데 60억 형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 천안하고 아산의 그 도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제가 많이 설득하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다 대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그 인구 이 소멸 위기에 이 오염 단계에 진입한 데가 지금 많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중앙에서 발표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9곳 정도가 이제 인구 소멸 오염 단계에 진입을 했다 하는데, 저는 그래서 충남도 계속 그 천안 아산이 커지면서 인구가 증가를 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최근 3, 4년 사이에 한 7, 8천 명 정도가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홍주시의 그 유급의 인구만큼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인구 감소 이 문제,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참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대응을 진짜 강하게 해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이게 도 차원의 그런 부분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이건 국가 아젠다로 사실 설정을 해서 이건 강력하게 이런 문제를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예산 투입도 많이 합니다. 15년 동안 200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5년 동안 380조 2천억 정도를 썼어요. 그러면은 1년에 28억 정도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뭔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실은 이런 분야인데, 지금 저하고 경쟁하는 그 양성주 후보 같은 경우도 4년 전에 그 도의사가 되면서 충남을 복지수도로 만들겠다 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다음 양극화 문제를 이 아젠다로 삼았더라고요. 약 4조 가까이를 복지 예산을 썼던데, 저는 도에서 이 부분을 최우선에 아젠다로 설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의 아젠다고, 국가의 아젠다를 가 설정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국가의 아젠다이면서도 이 부분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든가 타 시도고 다른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적극성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도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지방 정부에서 이걸 국가의 아젠다로 삼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그런 전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인구 감소를 이제 해려는데 저는 이런 문제, 저출산 문제도 지금 예를 청양이나 아니면 부여나 이런 데 같은 데서 아이들을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장려금 같은 거 지원합니다. 저는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장려를 할 때에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을 때 본보기로, 그 다음에 또 그게 하나의 그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는 뭔가 동력으로 또 삼아야 되는데, 아이들 낳을 사람들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유입을 시킬까. 그래서 농촌 같은 경우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 농촌도 농민들도 저는 정년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지만은 72, 3세 되면은 농사를 짓다가 저는 정년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뭐 100마지가 됐든 1000마지가 됐든 논농사가 됐든 밭농사가 됐든 그걸 저는 내려놓아야 된다. 경작권은 이제 소유권은 가지고 있어도. 그러는 이 부분을 그대로 그러면 정년만 시키면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정년제를 도입했으면은 저는 연금제를 도입해야 된다. 농민들. 그래서 72, 3세가 돼서 가지고 경작을 했던 땅을, 경작권을 이 지자체나 정부에 소위 경작권만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걸 젊은 층들한테 그 농업 교육을 1년, 2년 받은 젊은 사람들한테 이걸 임대를 해주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할 때는 적정 규모를 해줘야 소득이 거기서 창출이 돼서 적어도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5천만 원 이상은 자기가 농사지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득이 돼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지.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너 돈 단마지게
그다음에 뭐 한 밭 뭐 몇백 평 가지고 있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농사를 지라고 물려받으라면 받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소득이 안 되고 아이들도 키울 수 없는데 일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 규모를 농사를 질 수 있는 경작지를 젊은 사람들 주면서 젊은 사람들을 유입해야 농촌의 애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또 주거 환경 개선도 해줘야죠. 왜냐하면 논한 가운데 지금 한 뭐 집 대집, 밭에 지금 띄엄띄엄 있는 그러한 지금 농촌의 그런 여건 환경으로서는 저는 지금 시대에 받지 않는다. 과거는 뭐 리어커나 아니면 지게로 농사짓던 시절은 지났다. 다 요즘은 기계화되어 있고 다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자락 밑에 40가구 50가구씩을 뭔가 이게 단지화를 시켜야 그래야 이게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상하수도 제대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가까운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지어야 된다. 그래야 이 밭 같은 경우도 제대로 경지 정리가 돼서 거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스마트팜 이런 부분도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시나 아니면은 시나 이 군의 중심지 이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릴까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이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 기거하고 이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이 될 텐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균형발전 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좀 더 좀 시대 흐름에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 지원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골에 지방에 하나의 그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좀 살기 좋은 여건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3대 약속 그다음에 15개 과제 마련했는데 이게 이제 파격적으로 세제 지원 같은 것도 하고 기회발전 특구를 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인재들도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들을 요즘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 재택근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바뀐다. 그거에 맞춰서 저는 이 워크, 그다음에 보케이션. 그래서 일과 그다음에 휴식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합성어가 이제 워케이션인데 저는 이 그 농촌 지역에 펜션이나 아니면 새로운 그 빈집 같은 경우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빈집 그다음에 일부 시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저는 그 재택근무를 대도시들하고 협약을 해서 대기업하고 협약을 해서 대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한 달에 뭐 5일이면 5일 뭐 앞으로 코로나 이 부분이 벗어나더라도 하면은 이게 이 젊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 정도 뭐 식은 지역에 와서 경치 좋고 전망 좋은 이런 데서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뭐라든가 시설을 들어간다면은 2, 3일씩 묵으면서 머무르면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젊은 사람들도 유치할 수 있고 그다음 유입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시골이 좋다 해서 또 시골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방이 좋다 해서 그런 다양한 그런 부분도 할 거고 이게 또 지역균형 발전 이런 사업들을 중앙정부에서 정해서 한다고 할 때는 사실은 그게 대규모 사업으로 국책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파업 게임이에요. 파업 게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통령이나 이런 이 문내 같은 강력한 이런 지원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시도지사가 뭐 중앙부처나 이런 적극 협조받고 또 의원들 또 도움받고 하려면 이건 뭐 존재감도 있고 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충남 도지사를 김태흠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센 여당 도지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도에서도 뭐 이제 균형발전 특별회계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완구 총리 때 했던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살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중앙 정부에서 그냥 손 놓고만 있지 않아요. 지금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이런 부분들도 지키고 만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도에 끌고 와서 효율적으로 이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인구를 어떻게 늘릴까, 또 젊은 사람들 유입을 어떻게 시킬까 하는 고민들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논산 계룡 지역의 육군 사관학교 유치 문제가 지역민들로부터 큰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육사 유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 육사 이전 이 문제는 어떻게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면요. 이 문재인 정부가 이 29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의 가격 폭등이니 뭐니 해서 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소위 국민들의 이 원성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공급을 좀 더 할까 이 서울에서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파트를 질 만한 그런 곳은 지금 육사가 가지고 있고 육사 또 옆에 또 18홀짜리 골프장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 훈련장도 있고 그러한 거기를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육사 이전 얘기를 처음 꺼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그런 부분을 기회로 해서 육사 이전을 자기 고향인 안동으로 가져가겠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전 그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논산에 뭐 논산 훈련소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육군, 해군, 삼군에 삼군 본부도 있고 또 대도호 같이 연결된 국방연구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국방 클러스터화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뜬금없이 어떻게 안동으로 갑니까? 이게 그리고 국방대학원 이런 부분들로 같이 하려면 교수들도 뭐 이동거리라든가 여러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가 밀집되어 있는 게 클러스터인데 그렇게 돼야 뭔가 여기서 시너지 효과도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뜬금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육사 이전은 제가 도지사 출마를 하기 전부터 이게 왜 안동으로 가냐 논산으로 가야지 이 문제는 확실히 뭔가 내가 앞장서서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도지사로 출마를 하면서 육사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 거기에다가 더 국방부까지 가야 되겠다. 저는 국방부까지 이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그렇고 육산이 이런 문제도 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은 지방으로 내려가기가 싫어해요. 교육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나 아니면 그 육사는 좀 부정적인 그런 기류예요. 그 상황에 이번에 이중섭 그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 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 부분 제대로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께서도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를 내걸으니까 좀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는 그 대통령이 공약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인수위에서 또 확정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 중앙정부에서 약속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한 거예요. 관련된 사람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부의 의지가 있다. 윤석열 정부. 그런데 국방부 등 일부 이견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의 그런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육사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왜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뭐 청와대를 이전을 지금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때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들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저는 용산으로 이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쭉 지켜보면 합참만 서울에서 있으면은 국방부는 삼군 본부가 있는 이쪽으로 내려와도 저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다 뭐 전자전, 뭐 채 이런 전쟁인데 사실은 뭐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지시 내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본인들이야, 그에 관련된 근무하는 사람들이야,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대를 할 텐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다고 하면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도지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논산에 그런 뭐 이 저기 피북이 됐든 뭐가 됐든 이 군수물자들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집어넣어서 명실상부한 국방 클러스터화가 이루어져야 논산과 계룡이 제대로 뭔가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저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금산 인삼 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 인삼 값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인삼 농사를 지을 의욕이 다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삼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지금 제가 도지사 출마를 하기 전에 이 노예수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 옆에서 그다음에 농가에서 저를 찾아와서 농협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정 부분 같은 게 소화도 시키고 한 적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인삼 시장 이게 이 소비가 이제 코로나나 이런 부분 소비 감소하고 또 생산량은 또 증가하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은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이게 가장 직접적인 큰 원인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건 뭐 핑계라기보다도 인삼을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신고하고 이렇게 경자가 그래야 이게 또 통계도 맞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 정확한 통계를 잡아서 수급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양쪽에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수급 조절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제가 도지사가 되면은 좀 소비도 좀 촉진하고 생산량 같은 거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인삼 가공품 같은 경우는 좀 다양화해가지고 수출 경쟁력도 높이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금산 인삼 이 약주산업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단법인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좀 국립으로 좀 이건 좀 승격을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좀 컨트롤하고 지원도 하고 할 수 있게 이걸 좀 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충남 정무부지사 할 때 처음 인삼 엑스포를 했거든요. 그게 6월 달에 7월 1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 해에 10월 달에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때 지방선거가 있고 뭐 이런 그 교체하는 이런 식이 오기 때문에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밤 12시 돼 가지고 관련 준비하는 실무 책임자들 밤 12시에 제가 이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성공을 시킨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 이런 부분들도 다시 좀 더 개최해서 우리 금산의 인삼을 좀 우수성도 좀 세계에 알리고, 저도 외국 나갈 때는 꼭 이 홍삼 세트를 외국에 의원회고를 한다든가 할 때 나갈 때 선물로 꼭 홍삼을 가져가는데, 그래 좀 더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시장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측면에서도 저는 적극적인 그런 도정을 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공주 청양 부여가 백제문화 역사 곤역으로 명품 관광도시 공약을 후보자님께서 하셨는데, 이 백제문화 역사 곤역은 청양이 조금 소외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양만의 관광개발 공약이 좀 있으면 말 좀 해주십시오. 청양이요. 청양 문제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충남의 알프스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평상시에 생각이 없어서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그 도에 그 산림연구소가 있거든요. 그게 과거에 공주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세종시로 편입이 되면서 충남도의 산림연구소가 지금 세종 것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찾아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그 평가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평가를 해서 받아서 다시 짓는다든가 충남 땅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지지를 않았더라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청양이 가지고 있는 특색, 특장을 저는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지 이게 이 자식도 뭐 3명, 4명 되면은 각자 성격이 틀리고 각자가 틀린데 한 몸에서 난 그 똑같이 지역이 그 주위 자연 환경이나 가지고 있는 특장 이런 거 다양하거든요. 지금 천안, 아산, 당진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그건 수도권과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거기 때문에가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그것처럼 지역의 특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 특장을 살리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청양을 어떤 특장이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저는 청양이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청양이 우리 충남의 알프스 아닙니까? 그런 알프스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과거의 그런 생활 속에서 나오는 과거를 제일 과거의 농촌 이런 그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청양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해서 국가숲가국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립 숲생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그래서 휴일이나 아니면은 외국 그러니까 이 뭐 관광객들이 와서 또 하루 이틀을 머무를 수 있고 하는 이런 시설들은 좀 다양하게 집어넣고 또 농촌의 그런 부분들은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좀 특장을 좀 살려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공주하고 부여는 그 백제의 고도고 역사의 도시입니다. 그래 나름대로 이 백제 이제 복원 사업들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 또 하나는 그러면은 그런 그 관광 상품과 함께 그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낼 수 있는 머무르는 그런 그 공간, 머무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어요. 요즘은 뭐 한 2~3시간이면은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그런 시대에 그 지역에서 저녁에 붙잡고 또 하루 저녁을 뭔가 그런 이 분위기 속에서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흡입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의 지금 부여하고 공주가 미흡한 이 부분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저래서 저는 그 역사 또 문화적인 그런 부분을 제대로 좀 질이 높게 향상을 시켜서 지역의 향토문화인데 꼭 공주와 부여 가서밖에 볼 수가 없는, 느낄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뭘까 고민을 저는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난번에 스페인을 갔는데 지금 마드리드가 수도인데 마드리드 밑에 그 천에 그 수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도에 왕들이 살던 왕궁을 멋지게 그 호텔로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아주 그 호텔로 쓰는 명소예요. 이런 것처럼 뭔가 이 주제가 있고 특색이 있게 사실 호텔 같은 것도 요즘 그냥 뭐 빌딩 짓는 식으로 해요. 그냥 현대판만 호텔 짓는 게 아니라 이런 좀 새로운 뭔가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문화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은 어느 군데도 한 군데씩은 있어야 되지만 특히 이 부여하고 공주 같은 경우는 이 소형 박물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미술관 아니면은 연극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 고전 연극 같은 경우는 좀 공주하고 부여해서 하고 이 전국적으로 그걸 관람으로 올 수 있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 저는 보거든요. 전 놀란 게 가치건 접근했는데 저하고 지금 경쟁하는 양승조 후보가 관광재단을 만들었어요. 관광재단을 만들었는데 이 재단을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더라도 애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그건 동의하는데 그 재단에 또 주요 책임자들을 다 자기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갖다 앉혔어요. 근데 문화에 대해서는 문외 아니에요. 문화체육도지사를 하면서 저하고 맨날 국회의원도 경쟁하던 이런 정치인을 문화체육 부지사로 앉히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겉과 속이 제대로 일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간판은 김 아무개로 달고
속은 이하무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답답하다. 그래서 저는 이 관광공사를 저는 만들려고 그래요.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지금 각 시군에 가면은 축제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경험이나 아니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조금 이런 부분 얘기 들으면은 좀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조금 이 품질적인 측면이라고 그럴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체계적이도 못하고 좋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관광공사가 서포트할 것 서포트를 하면서 뭔가 예산 지원도 좀 함께 하고 컨트롤을 하고 그래서 살릴 건 살리고 그다음에 또 적게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그냥 주민들끼리만 하는 이런 형태가 됐더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 관광공사가 그래서 다양하게 그리고 또 지금 서천서부터 당진까지 1000의 그런 서해안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국제 휴양 관광 벨트화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서산에 민항인재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보령 신항을 건설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해양으로 그다음에 하늘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충남에 일원에 있는 이 관광 코스를 제대로 개발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 끌어들일 수 있는 큰 그림으로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충남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고 계시고 또 각 시군구를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또 새로운 담론과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이제 농촌 지역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정말 새로운 그러니까 접근이신데요. 앞으로 많은 연구와 또 어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당진 보령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당진투데이 손진동 편집국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당진 현안 두 가지를 후보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성문 국가산단 인입철도가 이제 곧 착공이 돼서 건설이 될 텐데요. 요게 건설이 된다고 그러면 침체된 서북부 지역의 경제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왕이면 서산시 대산항까지 17km를 연결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충남도 전체에서 경제 호황이나 획기적인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당진시가 평택항 문제로 한 6년 동안 274만 평을 놓고 싸웠지만 패소했습니다. 그 뒤에 충남도하고 당진시가 잃어버린 그 시민들의 자부심을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자존심을 찾는 후속 대책이 없어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찾아오는 서해대교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2 서해대교 건설이 과제로 책정이 됐는데요. 이왕이면 시급하게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성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이 합덕에서 성문구간은 2019년도에 그 예타 면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서산 대산항까지 그 대산의 당진 성문산단 여기까지 좀 서산 대산항까지 좀 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약 17.3km 정도 되는데 이거 신규 반영 요구를 하는데 저는 분명히 100%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왜냐하면은 지금 대산항 같은 경우가 지금 무역항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6위의 물동량이 그리고 유화화물 처리 같은 경우 3위고 그래서 저는 이 중부 물류 중심지로 철도 연결이 저는 절실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당진 평택항 그런
이 부분이 이제 소유권 문제 이제 패소했는데 분할권. 저는 이게 안희정 지사 때 다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충남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찾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저는 이 노력이 좀 제가 볼 때는 약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강한 대응책 이런 부분들이 약했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저는 놀랐는데 이 대법원에서 이미 이건 패소가 된 거예요. 대법원에 그게 끝난 거예요. 억울하지만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반사적으로 우리가 뭘 찾아올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이걸 다시 찾아오겠다. 대법원에 지금 판결이 됐는데 그건 저는 저같이 강한 추진력을 갖고 그냥 세게 밀어붙이는 사람도 저는 이건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제대로 찾아오겠다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경쟁하는 사람이 4년 전에 어느 분이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런데 공약 성공률 이러면서 이걸 완료로 집어넣었어요. 완료로 집어넣은 게 완료로 집어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했는데 완료로 집어넣었어요. 이게 완료가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당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 당진일보에서부터 이 아산을 끼고 들고 평택까지 가는 이게 아산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산만에 그 한가운데 이제 인주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들어와 있잖아요. 오늘 또 제가 다녀왔는데 이 아산만이 꼭 어디로 갔냐면은 샌프란시스코의 그런 실리콘밸리하고 이 만 형태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이 영어로 이제 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베이밸리를 만들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첨단 그런 기업들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첨단 연구소들을 집어넣고 ICT 산업 같은 것도 집어넣고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제 전기차로 바뀌지 않습니까? 전기차로 바뀌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런 제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들 그냥 소부장, 부품의 그런 기업들을 특화단지를 집어넣고 해서 저는 그걸 완전히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너네들이 평택이 이 분할권적인 측면에서 우리 걸 더 가져갔으니까 너네들이 어느 부분을 양보를 해라 하면서 협상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야지 대법원에서 이미 법원에 가서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이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의 실리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제2 서해대교 문제는 제가 당진에 가서 듣고 저는 매일 지금 서해대교를 일주일이면 두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지역구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걸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최대한 시기를 저는 도의사 되자마자 시작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근데 이 부분 이제 제2 서해대교도 이 연역교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보령 해저터널 차라 해저터널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해저터널이 오히려 비용이 더 적게 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그러한 또 공법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길이가 7.5km 정도 그냥 해저터널을 한 서해대교를 놓으면은 총 길이가 8.4km 내지 5km 정도 된다는데 이 해저터널을 7.5km 정도만 놓고 한 1km 좀 넘는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이 부분인데 7.5km면은 충분히 가능한 게 이제 보령 해저터널이 6.91km인가 그래요. 7km 가까이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500m 정도만 더 길이가 더 길은 거거든요. 해저터널로 가야 되겠다. 제가 보령 같은 게 해저터널을 지가 계획하고 지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그날 개통식 때, 준공식 때 갔는데 안에 들어가니 꼭 이런 육지 이 터널 지나는 것 같아서 지금 그 안에다가 한 5, 60억 들어서 이제 물속에서 이 고래가 늘고 그다음 물속에서 물고기 노는 그런 모습들을 안에다 지금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해라. 제가 국토부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그런 변화 속에서
또 다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해저 터널의 교통수단이 아닌 뭔가 이것도 볼거리, 명품거리가 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방향으로 저는 하겠다 해서 그리고 분명히 이건 필요성이 있고 또 빨리 조기에 제가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보령시 현안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령 화력 1호기가 조기가 폐쇄가 돼서 그 종사원들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부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작년 산자부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다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와 그리고 보령시 지역의 KTX 신설 문제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 당직분이 어떻게 그 보령화력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석탄 그 다음에 신에너지 전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령 1호기를 이렇게 폐쇄하고 이런 부분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민주당 그 문재인 정권이 이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첫째는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첫째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경제가 그 일자리를 잃고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 경제가 황폐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치를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LNG 발전으로 간다든가 그럼 한 50% 절감돼요. 지금은 사실은 결국은 수소나 그리고 뭐 당신이 아까 얘기한 그 소형 모듈 원전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뭐 지역 주민들의 수소나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상용화 되려면 35년 이 무렵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중간 단계로 사실은 석탄하고 그다음에 뭐 암모니아하고 같이 혼수를 하게 되면은 이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감축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거나 LNG나 이런 부분 되면은 100%의 탄소 배출이 한 뭐 40%, 50% 주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은 그걸 지금 이 송전로라든가 이런 부분 새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송전로 문제가 이런 문제가 다 있는 그 지역에 새로운 에너지 대체 산업으로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디 저기 전남에 한평이 됐고 뭐 어디 공중 뭐 어디 울산 어느 쪽으로 빼고 이렇게 밖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고 탄소 배출이 많이 되지만은 그 지역에서 또 그 뭐 지역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게 있어서 그나마 참고 지낸 사람들은 여지까지 고생을 했으면 새로운 그 지역의 반대급부적인 제대로 된 뭐 일자리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주면서 그동안 고생했다.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고생도로 다 시키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 빼는 이런 형태로 졸속으로 저는 진행하는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고 그런 예가 하나가 또 뭐냐면 멀쩡한 이 탈원전한 다음에서 멀쩡한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를 그렇게 몇 주씩을 들이고 그다음에 그건 국민적 합의를 또 얼마나 보여야 됩니까? 그런 와중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분을 폐쇄시키고 이러한 아주 그 졸속으로 이런 또 대안도 없는 이런 부분들로 진행된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7,000메가와트 가까이 지금 59개가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59기가 그게 29기가 있어요. 거의 50% 가까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중에서 14기를 폐쇄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용량으로 따지면 7,000메가와트인데 이 부분이 있으면 저는 LNG나 이런 부분을 그 지역에 그 발전소를 설치해라. 그리고 또 그 송전로를
또 새로 신설을 하면 얼마나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어디로 가든 그런 그 지역 주민들과의 그런 그 합의를 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제대로 앞으로 스스로 가기 전까지도 그 지역에서 가되 그다음에 이 탄소 배출이 적은 신에너지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을 그 안에 담아라 하는 게 또 안에 담아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올 연말철에 전력 수급 계획을 다시 할 텐데 정부에서 그때 저는 지역 주민들의 생각, 그다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갖고 대안을 갖고 다음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저기 토론회하고 뭐 가면서 지역 같은 후보, 경쟁 후보가 이 장선 복선 전처화를 복선화를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데 지꿈이었어요. 지꿈.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2023년도까지면은 복선 전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더 갈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지역은 조기에 끝냈어요. 저희 지역구는. 근데 이 홍성에 어디더라? 이 광천 바로 이게 무슨 역이더라? 신성서부터 우리 보령 진입하는 이 부분 구간이 아직 안 돼서 지금 복선이 이루어져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안 됐냐? 거기가 그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저기 스레트 성면이 나오기 때문에 터널로 지나가는 그러면 성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 환경단체에서 그 부분 문제가 제기돼서 그 문제가 논란을 짓다가 또 이 광천 역사 문제 때문에 광천이 그 상권이 어디로 바뀌느냐 역전이 그래서 또 광천 사람들이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이 늦어져서 그 구간만 지금 안 됐다. 사실은 이 보령 구간하고 서천 구간은 다 됐는데 그러면은 이게 대학까지 가는 건데 이 부분 되면 벌써 지금 거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선을 깔고 이제 전철이 되면 이제 전기를 집어넣는 이 부분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게 그 구간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노선이 확정됐고 뭐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그 KTX가로 이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고민은 이게 이제 오면은 사실은 천안 아산역으로 이게 붙어지야 이게 이제 같이 이제 KTX로 연결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천안역으로 들어오는 지금 철로지 않습니까? 천안역으로 들어오는 이 문제를 지금 풀려고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지. 지금로 해서 천안역으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준 KTX지 완전 KTX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책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하고 계시면서 또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 이제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생각해서 뭔가를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까지도 챙겨주시는 부분을 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충남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를 연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해변을 이어서 왠지 찾아오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서산 태안의 발전 계획과 현안에 대한 질의로 서산 타임즈 이용대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홍대입니다. 질문이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후보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님 원내대표는 당 서열 몇입니까? 2위입니다. 2위라고 합니다. 예, 당 대표 다음에 네. 서열 2위인데 실질적으로는 1위나 마찬가지죠. 네. 국회를 전체를 일단 통솔하니까. 당 대표 원내대표가 나갈 확실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의 일꾼을 자처하신 우리 후보님에게 대단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충남이 더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서산이라 가지고 서산 공항 건설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한 가로마님 해양공원 조성에 대한 후보자님 입장을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서산공항은 이제 그 이 국토부에서 이제 예타를 결정할 때 예타는 기재부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제 KDI라는 데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는데 그 전에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사전 평가를 했는데 이 BC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이거든요. 경제성인데 1.31을 나왔어요. 이게 원래 1 이상만 나오면은 가능하거든 사업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 저기 결과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예타비의 그런 5억이 올해 예산으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예타도 제대로 잘 통과되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걸었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타 사업비 5억이 책정이 되는데 이것도 그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성일종 의원이 5억을 집어넣는데 이 부분을도 저기 경쟁 후보가 자기가 이거 단추를 꼈다 해가지고 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근데 저는 그 서산공항이 되게 되면 이제 뭐 보령이나 서천이나 서부 지역이나 아니면 기타 뭐 공주나 이런 동부 지역 거의 충남은 청주에 아주 가까운 분들 빼고는 다 이제 서산 공항을 저는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김포나 청주 뭐 이런 데로 가는 사람들의 그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국제선도 이제 뜨게 되면은 저는 이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서천에서부터 당진까지의 천혜의 자원을 해양 자원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가지고 있는 서해안을 국제해양 벨트화로 할 때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소위 관문이다. 민항이. 그리고 왜 이 부분을 얘기들이 있으면서 이 부분이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면서 얘기가 나왔냐? 천주교 이제 이 교황이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해미에 방문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전 세계에서 이 천주교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해미 그런 에서 천주교 교인들이 그것보다 뭐라 하죠? 순교한 이 숫자가 제가 지금 약간 몇천 명이 되는 이런 숫자예요. 그건 세계적으로 제1위예요. 순교자들이. 그래서 여기는 성지고 완전히 천주교인들이 이제 순례를 올 정도의 대단한 성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거기를 방문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천주교인들이 우리가 지금 중동에 기독교를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 순례지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주교 세계의 그런 교인들이 꼭 해미를 찾을 수 있는 그랬을 때의 그런 관문,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서해안의 그런 부분, 내륙으로는 공주 부여나 이런 백제 역사의 도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서산공항은 앞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저는 이 민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다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관광 활성화 또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는 분명히 예타를 좀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관심 갖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가로림만 해양공원 이 부분은 이제 국내 1위로 이제 국가 해양정으로 지정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이 가로림만에 이 교량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국도 77호선이 저쪽 이 보령 이쪽으로 해서 태안을 거쳐서 쭉 그러니까 보령하고 원산도 연육교 이런 부분들이 국도 77호예요. 바다 위치만은 이게 교량으로 연결되고 쭉 올라가는 게 이제 가로림만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것이 저는 교량으로 연결된다면은
이 한국판의 골드코스트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가치 평가 같은 게 전국 1위이고 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보호구역.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한다면은 이제 해양 생물 보호구역 같은 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도 있고 관광 기능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양한 저는 활용 방안이 생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저는 자산이고 저는 보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뭔가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서산 태안강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후보자님의 추진 의지가 어떠하신지 당선되시면 최우선적으로 해주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 태안 같은 경우가 이제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그 곳이잖아요. 근데 또 태안이 앞으로 충남의 관광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최고의 핵심이 돼야 될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관광객들이 오려면 도로나 철도망이나 아니면 모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뭔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또 풍부한 그런 관광장 같은 게 활용할 수 있다 해서 저는 적극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성일종 의원이 저희 지역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일종 의원이 지금은 이 파워 있는 그런 그 소위 국회의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성일종 의원과 협의하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 태안의 현안이 한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안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우리 그 해상국립공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해저터널하고 연결되는 인프라를 형성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태안의 그 고속도로와 뭐 철도를 당선되었으면 우선적으로 이래 공표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 질문이 이제 중부 이제 내륙 철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 동서 횡단 철도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중부 내륙 철도는 실은 이 지금 도청 소재지 있는 이 삽교 이쪽에서 KTX 이제 공주역을 지나가지고 이제 대전으로 빠지는 이 부분이 이제 충청 내륙 철도인데 이 부분은 국가 철도망 그런 그 구축 계획에 이제 반영돼서 자꾸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저는 이 그 태안에서 그 충주 간 이 고속도로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도지사가 되면은 제대로 좀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윤 정부의 인수위에서도 공약 제시를 했어요. 공약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중간에 적극적으로 챙겨서 뭔가 이 사업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뭐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끝으로 그 우리 그 지역 신문의 그 지역 신문이 실질적으로 우리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면서 지역 신문이 많이 힘들어하지만은 지역 곳곳에서 지역을 알리고 또 중앙과 지역과 도와 연결되는 것을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김태훈 후보님 당선되시면 우리 지역 신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끝으로 그 우리 김태훈 후보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점만 보이거든요. 카리스마도 있고 센서 있는 정치에다가 맥락이 확실한 정치인으로 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장점이 의원님 하고 있으면 공유 하나 해주시고 저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자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좀 강하게 언론상에서 강하게 보이는 또 뭐 그렇게 또 하나는
그래서 또 강력한 추진력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을 같이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저는 제가 저 경쟁하는 후보에 인품도 훌륭하고 아주 하다 그러는데 저도 그 인간적인 부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정도 많은 사람이고 또 신의도 있고 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대개 이제 원내대표는 3선과 4선들이 싸우는데 3선들은 잘 못 나와요. 되게 4선들이 나오고 그다음 우리 당의 구조는 지금 4선들이 원내대표를 나오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지난해 제가 2등을 했습니다. 1위하고 4표 차이로 원내대표에. 그리고 또 저 경쟁했던 사람들은 다 4선이에요. 근데 우리 당의 구조가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영남 의원들이 많고 그다음에 중부권 의원들이 좀 적은 다른 때보다 더 적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훨씬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 제가 대표 차이를 났는데 그 얘기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원내대표가 1년 후에 제일 유력한 제가 후보였고 제가 나오면 다른 사람은 거의 다 못 나왔을 거예요. 저한테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왜 이런 부분이 있냐? 그래도 김태형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당내 이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어느 한 분야에는 다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아주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돼지 3마리를 인솔해서 서울로 갈래? 아니면 기자 3분을 인솔해서 서울로 갈래? 국회의원 한 사람을 인솔해서 서울로 갈래? 그러면 돼지 3마리나 아니면 기자를 인솔해서 간다고 그러지. 국회의원 한 사람을 인솔해서 서울까지 간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국회의원들 속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 됨내미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충남이 그렇지 않습니까? 충남 출신 대통령이 이 반세기 만에 나왔어요. 근데 국가 정부의 많은 예산을 의존하는 그런 지금 구조 속에서는 대통령이 누가 나왔느냐 하는 이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충청도 출신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국가 예산을 제대로 끌고 오고 확실하게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제는 그냥 마음씨 착하고 그다음에 미적지근하고 무색무치고 하는 그런 리더십보다는 정말로 뭔가를 가지고 오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그러한 부분 측면에서는 다른 인간적이나 아니면 인품이나 다양한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도 나은 부분이 있고 또 상대 후보도 나은 부분도 있고 각자가 장단점이 있을 텐데 이 일 하나만큼은 지가 확실히 낫다 하는 그 부분을 충남 도민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고 또 우리 충남에 대한 의지도 확실하게 담아 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순서가 될 거예요. 예산 홍성의 현안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홍성 양군의 접경지인 내포 신도시에 충남도청이 공동 유치되었죠. 근데 홍성 권역의 중심 상가와 대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서는 반면 예산 권역에는 개발이 더뎌서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개발 불균형을 해소할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후보님? 이게 내포 신도시를 2013년도에 안희정 도지사가 도청 이전을 하면서 10년 이내에 인구 10만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날 도청 신청사 당시 대통령도 왔고 저도 국회의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인구 10만에 10만원 고작 2만 8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예산 쪽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 10만의 목표를 세우고 내년이면은 기간이 차는데 2만 8천밖에 안 된다 하다 보니까 더 예산 쪽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나 자족기능 확충 이런 문제를 할 때 저는 더 배려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의대를 신설하고 충남에, 그 다음에 종합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신설할 때 이런 문제를 이제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면은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저는 참 답답한 게 저 이완구 도지사 시절에, 지가 부지사 시절에 이 설계를 시작을 했어. 설계 시작을. 그러니까 그 전 도지사인 그 신대평 지사가 지사할 때 내포로 이제 지정을 하고 상황인데, 당시에 그 10만 도시를 만드는 그러한 이 종합병원 부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부지도. 근데 지금 15, 16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종합병원 하나도 지금 만들어지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이건 뭐 여러 가지 뭐 제약 조건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설계 안에 집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문제를 해결을 못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저는 지야지. 그리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한 부끄러운 부분도 알아야 되고, 또 도민들께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쉬운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공공기관 이전 문제 이제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혁신도시로 2020년도 10월에서나 지정이 됐어요. 근데 2005년도에 다른 데는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15년이 늦었어요. 그게 15년 만에 이제 저희가 혁신도시를 지정이 됐는데, 그 1차의 혁신도시가 된 데는 이미 공공기관 중에서도 제일 노른자위인 커다란 그런 기관들, 그러니까 뭐 소위 종사원 같은 경우도 뭐 한 1,500명, 2,000명 막 되고 하는 큰 그런 기관들이 갔기 때문에 인구도 늘어났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도 크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런 데는 다 뺏긴 상태에서 140여 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공공기관 이전할 것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큰 데는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데는 서너 군데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충남도에서는 탄소 중립 관련, 그다음에 R&D 관련, 그다음에 문화체육 관련된 그런 공공기관만 이전하겠다고 자기들 스스로 이걸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저는 지금 뜨거운 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죠. 그리고 2만 8천 지역에 무슨 탄소 중립 얘기를 합니까? 그건 대도시나 아니면은 그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지역을 탄소 중립으로 가는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하면서 에너지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전환시키는 거지. 2만 8천 동네에 무슨 이산화탄소니 뭐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접근 방법이 틀렸다 하는 생각이고, 지금은 뜨거운 밥, 더운 밥 가릴 문제가 아니고 기업들도 큰 환경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기업들 유치들 주변에 하고 해서 인구를 많이 늘리고 도시를 만드는 일에 저는 그런 뭐 1차적으로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140개 남은 것 중에서 그렇게 가는 것보다 좀 지가 도지사라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지정을 받을 때 저는 그러려고 그래요. 아니 이 스포츠계에서 이게 뭐 프로 뭐 농구단, 축구단 뭐 이런 이제 있으면 드래프트제를 도입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해에 하위 팀으로 떨어졌다든가 아니면은 새로 신생팀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이 선수를 우선 배정받는 드래프트제를 도입해서 지금 큰 게 3개 있고 그런데 너네들은 큰 거 다 가져갔으니까 큰 거 먼저 우리 먼저 주고 나머지 가지고 서로 간에 논의를 통해서 가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 난 그래서 저는 전략 부재다, 접근 방법이다, 접근 방법이 틀렸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이 부분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내포 신도시에 비해서 주변 예산 권역들이 낙후된 이유는 인구 유입에 대한 어떤 게 있지 않는가. 지금 현재가 2만 8천이라는 인구에서 원래 목표는 10만이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산군이 이제 전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예당 저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소화하면서 관광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곳에 가면 먹거리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데 후보님께서 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풀어주실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예당 저수지 그 뭐 출렁다리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좀 인기도 있고 그래서 많이들 오고 그런다는데 그분들이 이제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식당이나 이런 데가 다수들 있고 해야 또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건 좀 들어가서 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법적인 측면은 이제 법원이 이제 국회에서 만들고 중앙 정부에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보고 또 조례로 해서 이런 문제 피해가면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좀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된다면. 예, 도민 평가단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분과에서 그러니까 예당 저수지를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네. 했거든요.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예,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를 열망했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 교체가 되겠죠.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고 퇴임하는 것을 지켜본 국민들이 이제 국회를 개혁해야 된다,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론 또한 사실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 여론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검수완박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이걸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100% 동의할 수 없고요.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학이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자기들이 꼭 개혁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집권 초에 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뭐 국민들이 보다시피 추미애나 이런 그다음에 박범계나 이런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이 검찰을 압박하고 또 검찰을 더 정치화를 시켜서 이 칼자를 쥐어지고 조자를 콩칼 휘두르듯이 휘두르게 시킨 사람이 시킨 정부가 누구냐? 그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이런 법안들도 통과를 시키고 싶었어도 아니 대통령이 새로 뽑혀서 정권이 교체되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킨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도저히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부분들을 그럼 민주당이 추진을 했느냐 할 때는 저희가 볼 때는 두 가지죠. 하나는 그런 그 문재인 정부의 그런 자기들의 그런 실정, 그 다음에 또 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재명 살리기. 그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하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살리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냅두면 30명 정도는 민주당 의원들 감옥 간다.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검수완박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내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그 반대한 그 여성 국회의원이 그 민주당 의원한테 얘기 들었다 해서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니 또 이 얘기가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은 지휘의 정치인 주장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그 원내대표 일성이 뭡니까? 이재명하고 그 문재인 살리기 하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수 의석을 갖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회 정치를 지금 파괴하는 이러한 그런 못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들은 국민들이 선거로 심판을 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정당 공천 배제를 저는 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항시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이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이 지방선거 때 이걸 뭐 경선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뭐 여론조사를 하든 해간 거기에 공천을 받지 못한 분들은 국회의원을 유고고 원외위원장을 유고해서 저는 그 욕이나 그런 부분도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하도 휴증이 커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뿔뿔이 민주주의 하려면은 이 동네에 소위 그런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심부름꾼이고 동네에 그런 그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르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기초위원 아니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에 그런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정당에 수속되지 않는 게 저는 바로 저렇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기초위원 공천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요. 또 이제 검수완박으로 인한 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 구석구석의 현안과 쉽지 않은 질문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국지역신문협회, 충남지역신문연합회는 권위와 신뢰를 지키며 충남의 정치 발전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